나의 인생, 나의 노래. 오늘은 서른도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에요, 선생님. 네. 네. 가슴이 떨리고 아주 이렇게 또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열을 상징하는 빨간 의상을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미래를 예측하는 분이 저를 하나를 이렇게 보시더니 서른도 씨는 빨간색이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라고 해서 오늘 특별히 이 프로가 앞으로 대박 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붉은색으로 제가 오늘 입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좀 이렇게 화사하게 화사해 보이고 보이죠? 좀 영스럽게 보이지 않나요? 워낙 사실 영스러우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안에 주름이 좀 많은데 이게 지금 좀 가려졌어 그러면. 사실은 제가 선생님 뵌 지가 벌써 횟수로만도 거의 제 기억만도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물론 TV에서 뵌 거 말고 네, 제가 네, 방송을 하면서 네. 실례지만 데뷔하신 지가 30 이제 올해 5년째 됩니다. 와, 35년째요? 네네. 상상이 안 가는 시간 동안 사실은 쭉 지금 근데 그렇게 화하고 소리를 내시지만 저희가 방송에 가서 보면 네. 이것도 아주 작은 겁니다. 아니 왜냐면 워낙 선배님들이 뭐 50년 막 이러시니까 야, 사실 근데요 요즘 워낙 이렇게 젊은 어린 친구들이 반짝 데뷔해서 인기 좀 얻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정말 와 되게 존경할 만하다, 너무 멋지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도 늘 한결같은 모습이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스타일이 늘 고정이니까. 아 이거 참. 그리고 또 제 마음을 이렇게 또 건드리시네. 아, 그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제가 이렇게 방송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제분들한테 재산은 못 물려줘도 내가 탈모는 물려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 탈모는 유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물려주고 싶어서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전적으로 또 저희가 뭐 상황이 뭐 바뀌면 할 수 없겠지만 내가 그래요. 아빠 다음 세대는 몰라도 너희들까지는 괜찮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인터뷰 진행하면서는 이 질문 드리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혹시 네. 기분 나빠하시면 어떡하나, 속상해하시면 어떡하나. 근데 늘 선우 선생님은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려도 늘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재미있게 또 대답을 해주시니까 제가 참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어요. 상대성입니다. 예,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사랑합니다. 요즘 근황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근황은 이제 신곡 나와서 이제 선보일 계획이고요. 또 연말에 콘서트, 전국 콘서트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해외 공연. 네. 그리고 지금 트로트라는 이 장르 자체가 요즘 많이 부진합니다. 우선 방송도 많이 없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일들이 겹쳐 있는 관계로 행사나 공연이 또 지금 많이 좀 줄어든 입장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가 우리 젊은 후배들은 대세고 뭐 전 세계를 이렇게 우리 문화를 알리고 있는데 좀 우리 트로트도 좀 이번 기회에 좀 전 세계를 지향할 수 있는 이런 좀 좋은 후배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후배들도 물론 나와야 되겠지만 사실은 선생님도 지금 한류 앞장서셔서 계속 이렇게 해주셔도 우리가 한류를 하기에는 좀 늦었고 이제 요즘 신세대 아주 젊은 후배들이 트로트를 순화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정통 트로트에서 조금 믹스된 예, 좀 이렇게 요즘 뭐 콜라보레이션이다. 네, EDM도 섞고 막 예, 섞고 그렇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 새로운 어떤 트로트의 장르를 좀 세가시키는데 이리 앞장서주면 우리 트로트도 좀 살아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워낙 대세니까 후배들이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맞물려서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예요, 사실. 네, 사실은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나의 인생 나의 노래잖아요. 네. 인생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 트로트는 빠지지가 않는 장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참 제가 나이 얘기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올해 이제 40 됐거든요. 제가 어느새 승리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이런 나이를 밝힙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뭐. 뭐 흉도 아니잖아요. 나이 먹는 게 뭐 흉인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새 40이 됐는데 저도 어릴 때는 엄마나 아빠 통해서 이렇게 트로트를 접하고 들었었거든요. 그냥 그러다가 어릴 때는 저희들만이 듣던 음악을 쭉 듣다가
제가 물론 이제 가요베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부터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트로트가 참 정말 인생의 애환도 있고 가끔은 좀 신도 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후벼판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도 있고 절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의 어떤 그런 쓴맛, 단맛 뭐 그런 맛들이 다 들어있는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나이가 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젊은 후배들은 이 트로트에 대한 그 진한 어떤 그 감정을 잘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 단맛, 쓴맛을 보고 나면 이 트로트라는 장르는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정말 가슴을 헤비파는 예, 그런 아주 진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은 언제부터 조금 이렇게 노래에 관심을 좀 가지셨어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 물론 이제 어머니의 영향이 컸죠. 어머니께서 이제 원래 그 당신께서 가수 꿈을 이루지 못하시고 활동만 하시다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집안의 만류로 중도 포기를 하셨죠. 그래 이제 저를 놓고 늘 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님이 노래하는 노래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어머님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당신께서 풀지 못한 그런 늘 한해 아쉬움이 있으셔서 그런지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노래를 하셨어요. 그래 그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커서 가수가 돼야지. 그 가수가 꼭 되려고 하는 첫째 이유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어릴 적부터 음악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고 배우 선배님께서 어떤 프로에 나왔는데 그때 그 배우 선배님 모습을 봤고 두 번째는 그분이 지금 큰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어릴 적에. 그때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그때 그 연예인들이 방송 나와서 활동하는 모습 이런 게 굉장히 화려하고 흑백 텔레비 시절이었지만 어린 제 마음의 꿈을 키우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좀 남다르게 제가 이렇게 그 어떤 그 목표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그래서 그 첫째는 어머님의 그런 정신적인 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험난하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지혜롭게 잘 이겨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첫 번째 그 어머님의 한은 풀어 드리셨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 상이란 그 제가 상을 수상자 선정이 됐을 때 아, 내가 어머님께 드디어 어머니의 한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게 됐다는 그 마음에서 너무 행복했고 어머님도 그 자리에 수상자로 서시면서 막 우시는 모습 보고 아, 당신도 참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도 어쨌든 내 자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대리 만족을 느끼시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가슴 아픈 거는 어머니는 그래도 자식이 어느 정도 잘된 모습을 보시고 난 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그걸 못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지금 아마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예전에 제가 그 아마추어 노래자랑에 나가서 뭐 1등하고 이래서 이제 메달을 하나씩 타고 오면 아버님께서 그거를 늘 목에 걸고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탔다고 아버님 몸이 좀 불편하셨거든요. 그럼 막 자랑하시던 그 모습이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정말 살아 계셔서 이 모습 보셨으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아하셨을까 하는 그 마음에 간혹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요. 네. 제가 다 이렇게 약간 먹먹해지는 느낌이 네, 좀 그래서 들어요. 우리 자식들은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그 부모의 감사를 알게 돼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잘하고 이래도 부모의 감사보다는 일단 자기들이 예? 자기들이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돈도 좀 벌어서 밥도 먹고 살만할 때 되면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 그게 늘 우리가 사람들이 살면서 한 가지씩의 마음이 아픔이 다 그런 건가 봐요. 그래도 어쨌든 어머님의 꿈이 가수셨고 늘 어린 시절 어머님의 목소리 음성으로 노래 들으시는 소리를 듣고 자라셨고 그래도 가수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의 재능이 있어야 됐고 또 기회라는 게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기회가 되셔서 가수가 되신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99%의 노력과 0.1%의 뭐 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은 말인지 모르겠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저는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예. 스스로 생각하면 대견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조금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래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거기서 어떤 뭐 특별한 무슨 뭐 매니저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를 어떻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서울에 와서 자수성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그 고난과 역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죠. 스타가 되고 싶은 마음, 욕망은 막 목까지 차 있는데 되는 게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이 이걸 그만둘까도 생각한 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 어머니란 세 글자가 나를 지탱해 줬어요. 아, 내가 어머니 한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열이란 숫자가 있으면 9가지 오지 않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7이나 8에서 다 포기를 해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삶 자체는 인내와 끈기가 정말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인내와 끈기가 죄를 만들었어요. 그 중간에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역경은 뭐 책을 써도 다 모자랄 정도로 많죠.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이름이 나니까 다 묻어지는데 지금도 가수가 되겠다고 나와서 고생하는 우리 동료나 후배들 일을 보면 남 일 같지 않고 정말 마음 아프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이렇게 노력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운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운도 좋더라고 지었기 때문에 운이 따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마무리는 참, 네. 어쩜 이렇게 유머러스하신지 제가 인터뷰하면서 지금 내내 웃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선도 선생님 하면 사실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얼마 전에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는데 그 갖고 계신 그 부르셨던 노래 중에서 그 이산가족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게 정말 아주 히트를 쳐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선도 선생님이 있게 된 그렇죠. 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북한을 2번 다녀왔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연이란 생각만 가지고 갔는데 정말 꿈인가 생신가 싶었고 어떻게 공연을 하고 온 줄 모를 정도로 참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어쨌든 그게 내가 갈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2번째는 이제 조금 나아져서 갔는데 그때 다행스럽게 이번에 방송에 비쳤던 판문점을 제가 북한에서 내려왔었어요. 그때 이제 그 사회 보시던 김성현 씨, 패티김 선배님, 저하고 셋이서 판문각에서 그 공동경비구역까지로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경비들하고 제가 막 손도 흔들고 했던 기억이 나서 그 프로가 더 내가 아주 감회가 새로웠는데 그때도 제가 뭘 생각했냐면 참 이 선 하나가 수십 년의 세월에 생이별을 하게 만들고 이게 분단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었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왜 우리 땅인데도 우리 땅이고 우리 민족인데도 이 자리는 이렇게 뭔가 모르지만 불편하고 이렇게 힘든 것일까?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천만 실향민들의 그 아픔을 내가 안고 가서 그런지 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도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하나 없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통일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이산가족 분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통일이 될 가는 그런 아픔 갖고 다 돌아가시거든요. 뭐 우리 앞으로 살 날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인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하늘이 준 축복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통일이 되면 이제 우리가 서울을 떠나면 한 달씩 공연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신의주로 하다못해 이제 저 중국 뭐 우리 교민들이
기차 타면 열차 타면 KTX 타면 금방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곧 디너쇼, 콘서트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 저희가 평양에서 한번 해야죠.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죠. 네.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입니다. 부산 해운대. 네. 와, 해운대 가보셨어요? 그럼요. 지금 해운대는 우리 어릴 적에는 참 해변이 아름다웠고 그다음에 굉장히 자연이 잘 어우러졌는데 요즘은 해운대인지 홍콩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변하고 너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고향에 가서 이래 앉아 이래 보면 그 고향에 왔다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렇게 막 현대 도시화가 되어 있으니까 좀 삭막하다는 느낌은 사실은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어릴 적에 있던 고향 그 해운대 이제 그 원래 고향 그 적을 둔 고향 사람들은 많이 없고 타지 사람들이 거의 한 60~70% 들어와 있잖아요. 해운대 쪽은 특히나. 그러니까 좀 그런 아쉬움도 있고. 어린 시절의 서른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어린이였어요? 느낌이 안 오나요 벌써?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개구쟁이, 말썽쟁이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좀 친화력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디 가더라도 이런 분위기를 잘 살립니다. 그리고 또 유독 이렇게 참 그 좀 신비한 걸 좋아하고 경험하는 걸 좋아하고 해서 굉장히 그 친구들 간에도 뭐 재미있었던 친구죠. 친구로 제가 인정받았죠. 오락부장 같은. 오락부장도 하고 뭐 옛날 바닷가에서 그냥 저 타지에서 온 사람들 나 때문에 많이 참 힘들었죠. 아니 춤 이런 것도 좀 잘 추시잖아요. 그런 건 언제부터 좀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춤은 네.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하기야 춤이라는 게 막 현란하게 잘 추는다고 해서 잘 추는 건 아니에요. 딱 스텝만 봐도 아, 저 사람 리듬감이 있고. 춤기나 췄겠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전 춤을 못 춰요. 에이 무대 위에서 제가 몇 번 또 심지어 저도 무대에서 같이 이렇게 그 정도는 트위스트- 30년 하면 그 정도는 누구든지 출 수 있어요. 아 30년을 하면 저는 이제 옛날에 부산에서 그 네. 캬바레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부산에서 무명 가수로 있을 때. 그 캬바레 이제 이렇게 춤추는 사람들 스텝을 보고 그 이제 보고 조금 배운 건 있는데 제가 진짜로 이렇게 춤을 잘 추고 그러진 않아요. 아 배우신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눈썰미로. 예, 그래서 뭐 트위스트 나하고 삼바 나하고 이러면 집사람이 한 춤을 하거든. 예, 옛날 광안리에 빨간 마우라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오토바이 탄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에요. 아, 그때 그럼 만나셔서 연애하신. 저는 해운대에서 이제 오토바이를 탔는데 우리가 서로 만나 보니까 까딱해서 만날 뻔 했더라고요 어릴 적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뭐 삼바는 이렇게 트위스트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방송 나가서 또 멀쩡하게 서 있을 수도 없고. 제가 한 번은 마이크를 오른쪽으로 잡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경직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를 왼쪽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바꿨어요 저는. 이게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이게요 오른쪽에 노래할 때하고 왼쪽에 노래할 때하고 노래 자체가 달라요. 오른쪽에는 굉장히 노래를 깊은 노래가 나와요. 왼쪽 노래는 굉장히 가볍게 나와요. 그래서 몸이 컨디션 좋을 때는 왼쪽으로 불러요. 부드럽고 가볍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오렇게 깊은 쪽으로 불러요. 신기하죠? 지금 마이크 오른쪽으로 잡으시죠.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카메라 위치 따라서 닫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옆에 계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열거든요. 노래 한번 불러봐요. 노래 한번 달라요. 어머 저 노래 너무 몰라. 아니 그러니까 오른쪽 갔다 왼쪽으로 한번 불러봐요. 노래 안 나와요. 진짜요? 근데 저는 이걸 바꿨어요. 이게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군요. 네. 이걸 잡으면 처음에 노래가 안 나와요. 신기해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야. 근데 뭐 잠깐 이렇게 살짝 어깨 이렇게 스텝 살짝 밟는 거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이 몸 사위는 예사롭진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어떤 리듬감이나. 그렇죠. 아무래도 예. 가바레가 많은 동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스텝 어릴 때부터 음악을 듣고 자라서 이 스텝이 자체가 이게 벌써 필이 오잖아요. 이 사모님은 혹시 아내분께서는 선생님의 어떤 매력에 이렇게 빠지셔서 결혼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그때만 해도 제가 사실 촌스러웠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집사람은 이미 외국물도 많이 먹고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홍콩에서 영화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좀 세련이라는 게 완전히 좀 갖추어진 사람이었었어요. 저는 이제 뭐 트로트 한다고 막 이렇게 이제 노래할 한참 이제 뭐 이럴
잃어버린 30년 나고 난 그 후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뭐 환경적으로 이렇게 사실 안정도 안 됐고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제 제 눈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처음에 이렇게 말을 거니까 오는 답이 좀 신통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산 사나이 긍지가 우리는 그러면 더 또 덤비들거든. 예. 그래서 나를 더 이 사람 감동받게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많이 했죠. 어떤 거짓말을? 거짓말은 이제 뭐 주로 내가 우리나라에 히트곡을 무지하게 많이 쓴 작곡가다. 뭐 우리 집 사람이 왜냐면 말 속에 그 노래에 대한 애착이 있더라고. 자기도 노래를 하나 부르고 싶고 음반도 내고 싶다는 그게 내가 당신 나한테 이제 걸렸다. 그래가 막 집중으로 막 그 빈틈을 공략을 해줘. 노래 가르쳐 줄게. 내가 곡도 하나 써줄게. 뭐 판도 내가 내줄게.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 넘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점 만나면서 우리 집 사람은 양산이에요. 바로 부산 옆에.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경상도의 이 말투나 이런 게 낯설진 않죠.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도 나한테 느낀 건 딱 하나일 거예요. 믿음. 예, 그러니까 남자다움, 예, 믿음. 나는 믿음. 예, 나는 뭐 거짓말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거짓말 다 하셔놓고 뭐 음반 내줄게. 그때는 연기를 한 거고. 연기를 한 거고 거짓말은 아니고. 거짓말은 아니고 나는 이미 그때는 이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거짓말을 했고 연기를 했고 근데 나도 이제 우리 집 사람 처음 만나서 첫 순간은 좋았지만 이 사람이 과연 그땐 제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었었어요. 객지에 나와서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다 보니까 가장 부러웠던 게 가정이었었어요. 우리 주위에는 애들 놓고 막 이렇게 단란하게 사는 거 보면 왜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를 몇 명 만나봤어요. 그런데 인연이 안 돼요. 그 집사람이 만났는데 다른 것보다 일단 연예인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화려하고 또 돈도 잘 쓰고 막 이런 생각이 우선 드니까 그러고 과연 저 사람은 가정에 애 놓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사실은 믿음도 안 가고 이래서 저 인천의 월미도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러 이제 바다를 좋아하니까 자주 갔었어요. 그래 한날 포장마차에서 이제 소주를 한잔 시켜놓고 있는데 커피 아줌마가 커피 이렇게 그 통을 들고 온 거야. 겨울인데. 그래 커피 한 잔 사달라고 그래서 팔아줬죠. 그래서 2잔 받고 내가 그 당시 10,000원을 줬어요. 그 아줌마 받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불러요. 아줌마 불러요. 그 아줌마 돌아왔어. 아까 10,000원짜리 다시 달라고 그래. 그 주니까 지갑에서 5,000원만 원 꺼내주고 다시 10,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 사람 잡아야 되겠구나. 알뜰하잖아.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 평소에 그런 습관이 몸에 배기지 않으면 은연중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연예인이니까 고생하는 아줌마를 위해서 돈 많은 정도 그냥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딱 거기에 뭐냐면 이 사람은 내 영원한 배필이 되겠구나. 그래 그때부터 내가 그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 선택이 옳았다.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거는 제가 고생을 헛되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진정한 고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걸 볼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냥 어떤 순간의 기분에 빠져서 사람은 이게 그 어떤 가정을 이루고 미래를 약속한다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나서 헤어지고 이러면 자식을 낳고 헤어지잖아. 그러면 뭐 부부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자식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선택을 굉장히 사실은 집사람을 처음에 만났었어도 내가 결혼 대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로 내가 이제 그 사람한테 나를 선택을 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다행히 집사람도 그리고 또 참 중요한 거는 그 하늘의 인연인가 봐요. 하룻밤 잠을 딱 잤는데 임신이 돼버렸어요. 정말요? 이것도 미터하고 관계없지? 하룻밤인데? 하룻밤 진짜. 진짜요? 네. 내가 옛날 강호동 프로 가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하룻밤 잔 이야기를 해서 히트를 쳤는데 저 청평에 네. 지금도 그때도 뭐 강이나 물이 꼭 주변에 있네요. 강이고 물 있는 모텔이에요. 네. 겨울에 내가 동동주 미기 가지고 동동주에다가 와인까지 섞여 미겼어.
내가 아주 일을 치렀던 적이 있는데 그래 애가 지금도 술을 잘 먹어요. 걱정이요. 그리고 지금도 한 번씩 시간 나면 아빠 양평에 가져야 싸서 큰일이야. 지 그때 모태의 고향을 아는 거가 봐요. 그 고향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루미. 루미시죠? 아니 제가 사실은 그 루미 씨 초창기 데뷔하기 전에도 사실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그때도 선생님이 보통은 이제 자식이니까 보통은 내가 연예인이고 어쨌든 나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왜냐면 어쨌든 후배이기 이전에 자식이니까. 근데 그때도 선생님은 사실은 굉장히 좀 냉정하게 엄격하게 얘기했었고 아빠다 내가 이렇게 알려지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었거든요. 지금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세요? 이제 활동을 쭉 하고 있는데 루미 씨가. 우리 옛날 선생님들이 제자들한테 매를 들 때 미워서 매들었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뭐라 할 때 미워서 하겠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가 앞으로 인생을 혼자 개척해 나가려면 우리 조류들 보면 새들도 보면 때 되면 먹이를 안 주잖아요. 안 줘요. 걔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날 수 있을 때까지만 먹이를 사냥하고 딱 날잖아요. 그때부터 냉정하게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독립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걔가 세상에 일을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사랑하고 좋아는 하지만 됐으면 저는 표현을 자제하는 거죠. 그리고 잘했을 때는 정말 칭찬 잘해주고 아닐 때는 모아놨다가 대기 뭐라 하고. 그리고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일단은 자식은 부모를 어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부모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버릇이 없어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가정에서만 끝나면 되는데 얘가 밖에 나가서 행동 잘못하면 그 욕을 누가 먹냐? 내가 먹는 겁니다. 참 그 어떻게 애 교육을 저 따위로 시키냐고 당연히 일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럽니다. 너와 아빠는 2인 1조다. 아빠가 잘못하면 화살이 너한테도 가고 네가 잘못하면 아빠가 화살은 나에게 오니까 너 스스로가 아빠를 생각한다면 행동을 조심하라. 여자를 사귈 수는 있다. 그러나 절대 여자가 뒤에서 너 욕을 하지 않게 해라. 이런 것도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부모에 의지한다는 개념보다는 네 스스로 크려고 노력하라. 그러고 정이 힘이 될 때는 아빠가 힘이 되겠지만은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걔가 세상에 설 수 있는 받침이 되어주는 거예요. 잘한다고? 아니에요. 요즘은 이 세상 다니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효가 무너지고요. 언제 인터넷 보니까 학생이 선생을 때리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잘못됐죠.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는 것도 아무리 외국 문화가 들어와서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문화가 있고 우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잘못돼 왔나요? 그게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이 정말 저 하나 찍어놓은 전 세계 지구본에서 보면 저 보이지도 않는 이 나라가 문화, 뭐 산업, 기술 세계를 지금 뭐 날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 조상이 잘못되어 오지 않았다. 그만큼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또 그 자식들은 어떻든 부모한테 또 잘하고 그리고 또 자기도 잘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좋은 거는 받되 나쁜 거는 받지 말아야죠. 사실은 루미 씨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은 더 다른 이제 데뷔하는 또래의 그런 일반 가수분들보다는 조금은 더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어요. 아무래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됐을까?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때로는 자제할 줄도 알아야죠. 자제하는 법을 유일하게 우리가 젊은 청춘들이 자제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곳이 군대입니다. 이번에 얘 군에 갈 때도 굉장히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았었어요. 적응을 못 한다고 난리 났었어요, 사실은. 그 내가 군대 가서 얘는 군대 생활 시기야 합니다. 얘가 유일하게 앞으로 얘 인생을 위해서 훈련 받을 수 있고 지 스스로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곳은 난 여기라고 봅니다.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래 와서 아빠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공황장애 와서 약을 먹어야 된다. 군대 못 가겠다. 밥이 안 넘어간다. 제가요 수도 없이 그 몇 년 다니면서 이래 꼬시고 저래 꼬시고 이러면서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됐어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
처음에는 그런데 점점 더 극복하게 돼 있어요. 그 요즘 애들이 뭐냐면 그렇게 인내심이 약하다니까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부모들 그냥 보내놓으면 저 체전만 가서도 몸이 튼튼하게 오잖아. 그냥 사나이 다고 오잖아요. 유일하게 우리가 이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정신교육 받고 선후배에 대한 예의를 찾고 기후를 배울 수 있는 곳은 군대라니까요. 지금 학교 가봐요. 선생이 뭘 합니까? 사회 나가면 뭐 선배라고 뭘 합니까? 안 돼요. 이제는. 그나마 군대는 뭘 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직 체계가 갖춰 있기 때문에 그게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2년이라는 세월에 있다 보면 자기는 아니래도 그게 몸에 익어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사회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만간 이제 다시 만날 루미 씨는 더욱더 멋져진 모습으로 저희가 만날 수 있겠네요. 글쎄요. 글쎄요는 뭐예요, 선생님? 왜냐하면 네. 전문하면 면회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아빠 한 3일은 그래도 좀 이렇게 이제 제대로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겠지만 3일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맞아, 군대가 원래 그때뿐이라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도 저 가장 우리가 살면서 가슴에 깊이 오래 남는 게 군대에 있을 때 추억이에요. 지금 그래서 큰 아드님은 지금 군대에 있고 네. 둘째 작은 아드님 둘째 아들이라도 참 아빠 꿈을 좀 이루어줬죠. 어, 머슬매니아의 캘리포니아 우승도 하고 또 굉장히 얘는 예능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었던 특기를 살려서 학교를 사실 보냈는데 학점이 많이 딸리고 이래서 거의 학원 같은 학교를 외국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전부 야 너가 형도 그렇고 너가 여동생도 다들 뭐 음악만 하겠다는데 아빠 꿈은 그게 아니다. 좀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하나라도 좀 공부 잘하는 애가 나와서 좀 더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이랬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 꿈이 그거냐? 그래.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정말 고맙게도 UC 버클리에 붙어줬어요. 야, 아니 그런 핏줄이 있나 봐요. 어머님이 한을 풀어드리신다고 가수가 돼서 이렇게 이루신 네, 것처럼 그 둘째 아드님도 아빠의 꿈을 또 음악 이루어주고 꿈도 있어요. 같이 저거 집사람도 사실 그랬거든요. 야, 그래 이번에도 이제 그 UC 버클리는 들어가기는 그렇다 촌치더라도 그게 조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학점이 세기 때문에. 그 이번에 어쨌든 이번에 그 시험을 잘 쳤더라고요 보니까. 누구 닮은 것 같으세요? 그 머리는? 아무래도 저를 닮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집사람이 텔레비 보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집사람을 많이 닮았습니다. 야, 어쨌든 되게 뿌듯하시죠? 자제분들이 어쨌든. 부두자주 제가 아들 덕분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UC 버클리 캠퍼스에서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학생들 그 식당 가서 밥도 먹어보고. 나 너무 정말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여기 다닌다. 그래 그 학교 운동장에서 얼마나 목에 힘을 주고 나왔던지 그날 어깨가 아파가 내가 밤에 안마 받았다니까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아드님들한테는 조금 엄격한 아빠일 것 같은데 막내가 따님이시잖아요. 좀 이렇게 자상하고 딸이 또- 사춘기입니다. 딸이 사춘기입니다. 딸이 참 이쁘고 좋은데 사춘기가 되놓으니까 이제 걔는 MI를 졸업했어요. 저 예술대학이죠. 한국 나와서 이제 뮤지컬도 하고 싶다, 연기도 하고 싶다 해서 이제 그 레슨 하는 학원도 보내고 했는데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렇게 막 노는 걸 좋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그런 사춘기를 겪고 있어요. 뭐 좀 있으면 괜찮죠. 그렇죠. 그게 또 인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지금 시기니까. 미국에서는 지가 스스로 알바해서 용돈 벌었었어요. 기특하네요. 우리 애들은 다 미국에서 알바했어요. 우리 둘째 아들 보내주시지 않고요. 저가 알바해서 용돈 다 터서 물론 학비나 기본적인 보내주지만 네. 웬만한 용돈 제가 스스로 다 뭐 레스토랑 이런 데서 알바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아마- 교육이에요. 교육. 그럼요. 예. 네. 그 어떤 돈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집사람이 그런 걸 참 잘해요. 애들 딱 정말 풍족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모자랄 만큼 줘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만큼. 그러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야. 애들이 돈 떨어지면 나한테 연락이 와요. 엄마는 안 주니까. 그럼 남들 또 돈 벌어서 집사람 다 주고 나도 용돈 받아 썼는데 내가 무슨 돈 있냐. 용돈 받아서 나는 이제 때로는 또 간혹 이 방송 보면 안 되는데 간혹 삥땅 쳐가지고 그 돈 쓰고 있는데
아빠 용돈 보내주면 막 그것도 좋아는 하죠. 근데 또 애들이 보내달라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애들이 웬만해서는 돈을 보내달라 하지 않는데 아무래도 애들도 돈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서른도 아들이다 이러면 뭐 집이 풍작한 줄 알고 막 옆에서 막 또 지도 뭐 어디 가서 막 구육이나 나만 얻어먹기도 좀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나 그런 걸 이해하기 때문에 많이는 안 보내주지만 그래도 애가 필요할 때 하면 내가 꼭 보내줘요. 어쨌든 이 제목이 나의 인생 나의 노래니까 지금까지 쭉 그 정말 수많은 히트곡이 있으셨잖아요. 그 중에 딱 한 곡만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뭐 저의 출세작 잃어버린 30년은 그건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저는 너무 참 감사한 게 그 누이란 노래 그 노래를 참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부르시는 걸 보고 아, 이 대중가의 힘이구나. 사실 제가 그 곡을 만들 때도 어떻게 생각하고 만들었냐면 시골에 요즘은 워낙 모든 게 풍족하지만 어릴 적에는 시골에 늘 이렇게 삶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부모는 밖에 뭐 일 나가고 뭐 먹는 것도 뱃문 차는데 그 누나들이 학교 갔다 온 동생들 업어서 키우던 그 누나들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그 노래를 꼽고 싶어요. 아, 저는 은큼하게 이렇게 캬바레에 있는 누님들 뭐 이런 거 생각했어요. 아, 그거는 뭐 부르는 분들이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아, 네. 원래 그 느낌 제작자의 어떤 느낌은 제 의도는 그런 의미에서 그 곡을 만들게 됐죠. 워낙 뭐 후배분들한테도 곡을 많이 주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곡 쓰시고 작업하시고 워낙 네. 열심히 만드시니까. 네, 왜냐하면 그 저는 일본에서 활동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에는 이 저작권법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일본에는 가수가 히트 하나만 치고 작곡가가 히트 하나만 쳐도 평생을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이 발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요즘은 히트곡만 잘 내면 뭐 이게 노후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 5, 70년이 나오니까 제 죽고 나도 제 집사람이나 우리 애들이 70년을 타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노래하는 짬짬이 또 그 곡을 또 아무나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창작이라는 것은 늘 우리가 무대에 좀 잘 들어갈 때 해놓으면 좋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나의 인생 나의 노래 오늘 첫 방송입니다. 사실 좀 부담을 안고 방송에 임했습니다만은 워낙 또 진행자께서 말씀도 잘 해주시고 또 우선 많은 우리 대중분들이 사실 가수들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듣고 싶은 것도 많으셨을 텐데 좀 궁금한 건 해소되셨는지 하여튼 이 시간만큼 여러분 좀 행복하고 풍요로운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앞으로도 이 프로가 저뿐만 아니고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스타들이 많이 나와서 인생 이야기와 아름다운 얘기로 꾸며드릴 겁니다. 나의 인생 나의 노래 이 프로 앞으로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